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홍만입니다. 오늘은 그 막스 베버의 어떤 주저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저작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뭐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 그것의 어떤 그 탄생의 어떤 기원이랄까요? 이런 연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물론 이것만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막스 베버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막스 베버는 보통 우리 그 고전적 사회학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뭐 학습 자료에도 언급이 되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렇게 비견할 만한 그러한 어떤 백과사전적 지식인이거든요. 아무래도 그 어떤 경제학과 역사, 경제사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어떤 그 총체적 문화라고 하는 이런 지평들을 살펴보는 시기였습니다. 사회학의 시작 자체가 19세기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결국은 어떤 그 산업화와 같이 논의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기술의 변화라든가 산업화라든가 교회 사회 전반적인 어떤 사회 변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의 필요성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이제 사회학자를 우리가 여러분이 뭐 잘 알고 계시는 뭐 칼 막스라든가 아니면 뭐 생시몽이라든가 오기스트 꽁트라든가 뭐 이러한 사람들, 뭐 허버트 스펜서,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어떤 유럽의 사회 사상가로서 어떤 사회 변동에 관한 많은 이론들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고전적 사회학자들, 대표적 인물이 막스 베버이지만 뭐 막스 베버만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돈의 철학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게으르고 진멜이라고 하는 베를린 대학의 뭐 사회학과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또 이제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었죠. 재밌습니다, 여러분. 돈의 철학 같은 거 읽어보시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신과 같은 그 어떤 반열에 올랐죠. 그래서 돈의 전능성, 뭐 어떤 돈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목적론적 전도성이랄까, 이런 많은 것들을 또 이제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베버도 그렇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듀리갱이라고 하는 소르문 대학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회학과가 생기고 거기에 이제 교수를 또 역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1980년대 이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즉 이성과 진보에 대한 뭐 회의, 부정, 이렇게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결국 이제 이 사회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 자체도 많은 이제 그 변화를 겪죠. 부침을 겪습니다. 그 현대사회학은 아무래도요, 어떤 보통 이제 문화연구 쪽이라든가 아니면 지구화와 관련된 논의라든가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면서 뭐 화두가 되는 건 역시 어떤 다원주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이러한 뭐 고전적 사회학, 그 다음에 1960년대의 어떤 사회학, 80년대 이후의 사회학, 현대 사회학,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막스 베버의 이 저작 자체가 상당히 지금 우리하고는 거리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두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정치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뭐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야수이거나 신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 사실상 우리가 뭐 사회를 떠나서 유리된 상태에서 살아가기란 그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좀 사회학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제 논의를 좀 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께 수업 안내문을 좀 내드렸죠. 거기 보면 이제 막스 베버의 이 논쟁적 태제라고 했는데, 우리도 보통 어떤 베버 태제라고 얘기하죠. 근대적 자본주의의 이 정신, 여러분 제가 이게 정신을 갖다가 이렇게 꺽쇠를 해놨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더 들어가 보겠지만
이 막스 베버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현대 지금 이제 어떤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 하에서의 이 논의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그만큼 어떤 개념적 차이들이 엿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경제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직업윤리가 금욕적 칼뱅주의의 정신에서 탄생했다. 이 책 제목 자체가 말하고 있는데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라고 하는 거, 요것이 어떤 자본주의 정신이잖아요. 자본주의 정신. 이 종교와 이 자본주의, 즉 종교와 어떤 경제 간의 이러한 어떤 인과적 관계라고 그럴까요? 물론 이것이 어떤 그 인과 연세의 한 종류라고 얘기를 했지, 이것을 갖다가 단순 인과관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많은 이제 비평가들이 오해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베버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관점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프로테스탄티즘, 이 어떤 소위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종파들은 이제 칼뱅주의로 보통 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금욕적 칼뱅주의의 정신에서 이러한 근대적 자본주의가 기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두 개의 논문을 통해서 이제 그 베버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세적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이 사치제 소비를 봉쇄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이런 대책점에 놓여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이 어떤 자본주의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금욕이냐 아니면 소비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굉장히 멀리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사치세 소비를 봉쇄하고 이익 추구를 합법화하고 재산의 합리적 사용을 독려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1970년도에 이제 그 장 보드리아르가 소비의 서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베버 태제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도전이죠. 사실상 자본주의적 발전의 숨은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지 금욕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산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도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르너 존바르트라고 하는, 이 베르너 존바르트하고 같이 어떤 이제 학술지를 편집하는 일을 하면서 그 학술지에서 지금 이 저작도, 이 논문도 이제 나온 건데 책으로 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존바르트하고 이제 베버 입장에 존바르트와 함께 베버의 입장에 도전장을 던졌죠. 왜냐하면 이 베르너 존바르트는 사치와 자본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러한 어떤 사치 소비가 자본주의의 기원이다라고 사실상 당시에 이미 이 막스 베버의 입장에 이제 반대를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상당히 또 재미가 있습니다. 전쟁과 자본주의의 관계라든가, 특히 사치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또 사랑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연인 간의 사랑에서 그때 이런 어떤 과시적 소비랄까요? 이런 것들, 이런 사치가 어떻게 이제 자본주의의 성장 동력이 됐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탄생의 비밀이 금욕에 있냐 아니면 소비에 있냐, 소위 이제 그 축적, 생산에 있냐 소비에 있냐라고 하는 얘기를 좀 살펴볼 텐데, 우리는 이미 아주 그 소비 사회에 진입한 지가 오래고, 한국 사회도 이미 그 어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런 어떤 소비 사회로 진입을 하고,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러한 어떤 소위 그 소비가 미덕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너무 잘 느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막스 베버와 이제 이 장 보드리아르의 이런 내지는 이제 이 베르너 존바르트의 입장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어떤 이제 경제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정신, 자본주의의 어떤 경제 형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제 쪽으로 한번 와보죠. 거기 1번을 여러분 보면은 우선 시작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자본주의의 아비투스라 그래가지고 이 부르디에의 책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1960년대 알제리 노동자들, 소위 이제 프롤레타리아라고 하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자본주의에 이제 진입한 그러한 프롤레타리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하층 프롤레타리아들이 있는데, 알제리도 역시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를 겪었고 우리하고 일본하고의 관계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데 이 시간에 관한 의식 구조가 좀 달라요. 이 피에르 부르디에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어떤 사회학적인 분석 개념들을 주장을 했지만, 특히 여러분이 아비투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비투스는 여기 나와 있듯이 주체의 내면화된 객관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떤 성향 같은 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시간에 관한 의식 구조에서 우리가 이것이 자본주의 이전이냐 아니면 자본주의냐에 따라서 그러한 아비투스 자체가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부르디에가 이 저작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경제 구조, 사회 구조하고 어떤 아비투스 성향이라는 거 있죠. 이 개인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 경제적 행위자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에 밀접한 관련성을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드리자면 이 아비투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조화된 구조예요. 이미 그런 성향이지 않습니까? 아주 내면화된 객관성이고.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실천을 합니다. 구조화하는 구조라고 또 얘기를 하죠. 이렇게 서로 어떤 경제적인 구조하고 개인의 성향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구조화된 구조와 구조화하는 구조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이 알제리 노동자들이 이 미래를 잠재성의 장으로 표상하느냐, 이거는 이제 일종의 전자본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농경사회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순환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가능성의 장으로 표상하는 게 이게 이제 자본주의고, 이러한 자본주의적 아비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전자본주의적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시간에 대한 의식구조, 아비투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들에게, 이 알제리 국민들에게 소위 어떤 식민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저항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밝힌 책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듯이 알제리의 프롤레타리아하고 하층 프롤레타리아가 전자본주의적인 그런 시간 의식 구조를 가져요. 그리고 그냥 프롤레타리아는 이미 자본주의적 의식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어떤 차이를 보이냐 그러면 전 자본주의적인 아비투스를 가진 하층 프롤레타리아들은 그냥 대중들의 반란으로 끝이 납니다. 그냥 분노 표출, 거기에 대해서 좀 짜증내고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왜? 그 이유는 어딨냐면 따지고 보니까 결국 이들이 그냥 시간에 대한 구조 자체가 잠재성이고 순환으로 보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예전 60년대 분들을 봤을 때 그분들 끊임없이 움직이시잖아요. 그것은 일종의 어떤 자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관계, 어떤 수고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그만한 대가를 받는 이런 의미의 어떤 그 관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본주의적인 시간관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일종의 어떤 수고가 아니라 노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제리의 이 프롤레타리아는 단순히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혁명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왜 알제리의 그 프롤레타리아들은, 하층 프롤레타리아들은 반란에 그치고 혁명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성향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부르디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자본주의적 성향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냥 어떤 경제 형태, 경제 구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저항 형태에도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부르디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막스 베버의 이 자본주의의 개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의 정신, 그거하고 좀 달라요.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 개념은 뭐냐면 3번하고 5번입니다. 비합리적 충동의 절제, 그리고 비합리적 충동의 합리적 완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 막스 베버의 개념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고삐 풀린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는데 지금으로서 굉장히 낯설거든요. 제가 이제 천민자본주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뭐 반유대주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좀 그렇겠죠. 그래서 유태인들에 대해서 이제 천문자본주의다라고 노골적으로 책에서 언급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런 어떤 탐욕, 어떤 돈과 화폐에 대한 무한한 추구, 이런 것들 있잖아요.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것들이 이 천민자본주의가 소위 이것은 자본주의 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의 어떤 자본주의 개념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런데 막스 베버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천민자본주의, 그거 자본주의 아니라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만 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과시와 불필요한 낭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줌바르트가 얘기하는 어떤 그 사치 소비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자본주의 아니다라고. 굉장히 이제 이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새롭게 막스 베버의 고유한 개념으로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 한번 가보죠. 그러면 세속적인 영리 활동에 대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각각의 지속적인 종교 태도가 무엇인지 부자와 천국, 그리고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한번 구분해 보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가톨릭을 우리가 보통 이제 전통적인 어떤 경제주의라고, 경제윤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가톨릭은 이제 수도원에 있는 사제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그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있지 않습니까? 소위 청빈, 자발적 거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수도원에서 사제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죠. 심지어는 뭐 결혼도 안 하고 오로지 그 신과의 어떤 영적인 대화, 그 하나만, 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두벌 옷은, 그것은 굉장한 어떤 어떤 신앙심의 커다란 훼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가톨릭의 어떤 수도원, 사제, 이런 분들의 어떤 삶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궁핍하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일반적인 그러한 삶으로부터도 훨씬 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아주 금욕적인,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부자와 천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주 부자 청년이 그 예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냐 그러니까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상당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런 그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면서 나오는 게, 부자가 이 천국에 간다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자가 이제 천국 가려면 결국은 나중에는 다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서는 가기가 어렵다는, 어떤 이러한 물질적 풍요 속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 위험 부담, 반감을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같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주고 떠납니다. 어디 이제 출타를 한 거죠. 5달란트를 맡긴 종은 아주 배에루다가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10달란트가 됐겠죠. 2달란트를 맡겼던 종도 열심히 그 돈을 갖다 투자를 해서 2배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달란트가 됐는데, 1달란트를 가진 그러한 종은 그것을 이제 잘 숨겨놨다가 그 왕에게, 그 주인에게 이제 보여줬더니, 주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게으름이나 나태에 대한 얘기래요. 이 게으른 종아, 악한 종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있는 1달란트까지 누굴 줬습니까, 여러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 마태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없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는, 아주 씁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마태 효과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결국은 이러한 금욕적인 직업 윤리를 주장을 하는데, 좀 더 우리가 들어가 보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여하튼간에 이러한 게으름이나 나태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악덕이지 미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하고 이 프로테스탄티즘이 소위 이러한 그 경제적 합리주의와 관련돼서 입장이 이렇게 나뉘어요. 이 프로테스탄티즘은 수도원을 넘어서 세속적인 경제 활동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도 이 자본주의 정신에 가장 적합하고 그것을 잘 구체화하고 드러낸 그러한 아주 독특한 그 윤리적 태도를 가진 그러한 종파는 이제 칼뱅주의로 밝혀지지만, 여하튼 간에 그 가톨릭이 갖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경제 윤리와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자본주의 정신의 그 원천이 바로 이제 이 금욕적인 프로테스탄티즘, 특히 칼뱅주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두시도록 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에 우리의 근대 자본주의 정신과 관련된 신앙 고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는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서전에서 거의 이렇게 이건 양키의 신앙 고백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본주의의 어떤 정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해요. 이 내용 자체가. 여기 지금 제가 또 정리를 좀 해놨지만, 여기에서 이제 직업, 소명,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이게 이제 베루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콜링이라고도 하고, 그냥 세속적인 직업도 되지만, 이것을 이제 일종의 신의 부름,
보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 루터가 이러한 어떤 소명으로서의 직업, 막스 베버와 관련해서도 정치인 관련해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직업 소명 이렇게 같이 쓰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돈벌이, 화폐 취득에 필요한 합법적인 방법들에 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열거를 해보자 그랬는데 소위 이 자본주의 정신의 근간이 되는 이러한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핵심 사안이 뭐냐 그러면은 이러한 돈벌이, 이 화폐를 취득하는 것의 이익 추구를 종교적으로 합리화를 해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그것과 같이 맞닿아 있는 자본주의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 자서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뭐냐면 시간은 돈이다 그래요.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 할 시간, 저거 할 시간에 이렇게 했으면 내가 얼마를 더 벌 수 있을 텐데 이런 사고를 우리는 굉장히 아주 일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가 않죠. 근데 처음에 이러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러한 얘기를 접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이 돈이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하루를 쪼개고 엔잡러가 되고 이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자본주의 정신을 내재화하고 촉발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용이 돈이다. 그리고 이 돈이 번식력을 갖고 있다. 본래 이거 루터주의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순말을 낳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중세까지 그것이 이제 균열이 일어나면서 결국 자본주의, 이 부르주아의 등장 때문에, 부르주아 계급의 등장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상인계층들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자를 금지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돈이 번식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돈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또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근면하고 검소한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지금 이 자본주의 어떤 정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공리주의적인 미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제 돈벌이나 화폐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진짜 어떤 신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런 직업이 되는데, 세속적 직업이 되는데, 이게 더 많은 이익을 더 많이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시간을 엄수하고 근검 절약을 하고 정직하고 신용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자서전에서 마치 설교처럼,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대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부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 잠시 후에 2부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관련된 좀 어떤 프로테스탄티즘의 어떤 교리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